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분초사회, 도파민, 생성형 AI, 호모 프롬프트, 스핀오프 프로젝트 등 알 수 없는 트렌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시대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가장 강한 종이 생존하는 것도 가장 지능적인 종이 생존하는 것도 아니다. 변화할 수 있는 종이 생존한다. 숨가쁘게 변화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철학하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라이프 트렌드 2024, IT 트렌드 2024 총 4권의 트렌드 책을 통해 엄선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주요 트렌드를 총망라해드립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유행을 쫓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트렌드는 트렌드를 알고 적응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생전과도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과 세계, 소비와 라이프, IT 기술의 모든 트렌드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역시 AI입니다. 말로만 듣던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AI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몇 년 안에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혁신할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AI는 우리의 삶 전반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AI와 함께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생존을 응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지, 철학하이가 엄선한 키워드로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함께 철학해보시죠. 우선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분초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분초사회는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시하며 사용시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분 단위, 초 단위로 쪼개 쓰는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비싼 소유물을 과시하는 소유 경제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여행지나 맛집, 핫플레이스 인증샷으로 자랑을 하는 경험 경제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시간이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분초 사회로 돌아가는 원인에는 IT 기술의 발전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맵에서는 초정밀 버스 시간 동선을 확인해서 몇 분 후 버스가 오니까 다른 교통수단을 택한다거나 그 시간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시간에 저글링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화장을 하면서 카톡을 확인하는 등 한꺼번에 여러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분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는 걸까요? 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도파민입니다. 최근 도파민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도파민이 분비되면 의욕이 넘치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시기가 짧아 금방 익숙해져 버려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호르몬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농작물을 수확하는 파밍처럼 도파민을 캐러 다니는 활동을 지칭하는 합성어입니다. 끝없이 재미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놀이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지만 잡지나 소설과 같은 문자 언어에서 유튜브나 인스타와 같은 영상 언어의 세계로 발전하면서 모든 것은 기승전 재미로 끝나야 하고 유튜브도 짧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숏폼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의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한번 빠지게 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새 우리의 두뇌는 일상적이고 즉각적인 보상만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며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팝콘처럼 순식간에 팍팍 터지는 빠르고 강한 정보에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뇌는 팝콘 브레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 현실에서의 삶이 늘 재미없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뇌가 변해가고 새로운 자극에만 분비되는 도파민을 찾는 도파민이라는 행위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도파민에 반대되는 호르몬, 즉 세로토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히 갖고 명상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때로는 스마트폰과 모든 알람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단 몇 시간만이라도 유지하자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도 하죠.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과 해독의 결합으로 각종 전자기기,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 심신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트셀러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 3개월간 미국 동부 케이프코드의 끝 프로빈스타운 해변에서 반강제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했습니다. 분초 사회를 통해 너무 빠른 속도와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고 있으므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알람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비용처럼 전환비용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건 대학의 마이클 포스너 교수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을 경우 전과 같은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핸드폰을 평균 2417번 만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횟수일 듯 하지만 1분에 3.35번 꼴입니다. 왠지 저도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불편을 넘어 제대로 먹지도 이동하지도 약속을 잡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이버로 식당을 예약하고 배달의 민족으로 야식을 배달시키고 카카오티로 택시를 부르고 각종 앱으로 결제를 하고 스케줄과 약속 장소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어느 순간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래저래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디지털 디톡스를 선택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첨단 IT 기기 사용을 줄이는 테크 디톡스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티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는가 하면 소셜미디어로부터 멀어지자는 소셜미디어 언플러그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첨단 기술을 온몸으로 흡수한 세대가 이제는 디지털 디톡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반대말인 덤폰을 쓰기도 합니다. 덤폰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GPS, 음악 재생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폰을 말합니다. 피처폰으로 유명한 노키아는 세계 시장에 2023년 2개의 덤폰을 출시하기도 했죠. 덤폰의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2019년 4억대에서 2022년 10억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주는 높은 피로도를 피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이 각국 무역관들이 보내온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에서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즐기는 변화하는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보복 여행에 나선 이들이 많아지는 지금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오프그리드 캐빈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요크드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독립형 오두막으로 전기, 상하수도 없이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오두막입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자연 속에 있는 은신처 같은 오두막이죠. 언요크드는 속박되지 않은 해방된 이란 뜻입니다. 언요크드를 찾는 것은 주문형 자연 경험으로 자연 속에서 고립과 단절을 찾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예약을 마쳤더라도 떠나기 전까지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와이파이도 없는 곳으로 가는 진정한 일상과의 단절을 체험하는 것이죠. 마치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가 프로빈스 해변타운에서 컴퓨터와 전화기 없이 생활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처럼 지친 심신을 달랜다는 핑계로 마냥 디지털 세상의 도파민을 떠나 세로토닌의 낙원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세로토닌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순간에도 AI의 역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 트렌드 4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AI가 바꿔놓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삶에 AI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CES 2024에서도 올해가 일상을 파고드는 AI의 혁명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에 AI와 대화할 수 있는 호모 프롬프트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언요크드를 설명하는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에서도 AI 경영자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라이프 트렌드에서는 AI로 인한 우리들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IT 트렌드에서는 AI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밥줄과 생존과 관련된 라이프 트렌드에 나오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미국에서 기업의 직원 해고 통계의 사유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추가됐습니다. 같은 달 세계경제포럼에서 펴낸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직업에서 기계 의존 직무 비중이 5년 새 34%에서 43%로 높아진다는 것과 2030년경이면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학력 사무직이 가장 위험합니다. 2027년까지 AI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같은 기간 동안 6,9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문제는 사라진 일자리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이죠. OECD가 2023년 7월 발행한 2023년 고용 전망에서는 AI가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로 일자리 대체의 위험성이 있는 직업이 27%가량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일자리로 고학력 사무직을 꼽았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켄지는 2030년까지 미국인의 일하는 시간 중 30%가 자동화될 것이고 최소 1200만 명이 다른 분야로 전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환하고 싶어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자리와 자기 역할이 자동화로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전환하는 것이죠. 물론 전환을 못하는 이들은 실직자로 남게 됩니다. 기술 진화가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상황은 불가피해져 갑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의 마지막 날인 2023년 12월 31일 국민은행은 콜센터 상담사 200여 명을 해고 통보했습니다.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콜센터 이용자 수 20%가 줄어서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회사의 입장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서는 단순 업무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까지 대신할 수 있는 AI 기술과 제품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기사에서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생성 AI가 글쓰기나 디자인, 카피라이팅 등 텍스트, 데이터 기반 업무는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아직은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어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직업은 앞으로 더욱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서비스를 잘 알고 활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자리가 AI로부터 전환되기 전에 스스로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AI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트렌드의 저자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23년 상반기를 블랙홀처럼 삼켜버릴 키워드는 챗GPT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의 성장과 다양한 종류의 LLM이 본물처럼 쏟아지며 마치 10년 전 스마트폰 시장처럼 AI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챗GPT 3.5가 최초로 공개된 이후 기존까지의 AI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한 AI는 애플의 시리나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가 보여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인공지능으로 단답형 질문에 답을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날씨를 물어보면 날씨를 알려주고 스마트홈에서 불을 켜달라고 하면 불을 켜주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챗GPT는 전문적인 영역의 질문에 대해 잘 정돈된 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이는 AI가 학습한 다양한 텍스트들을 모아놓은 LLM이라고 부르는 거대 언어 모델에서 조합을 하여 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점은 AI가 사람과 같은 자연어로 대화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어떻게든 대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환각, 환영, 환청이라는 뜻의 단어로 인공지능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럴듯함의 오류 또는 그럴싸한 오답을 내놓는 현상입니다. 이시안 교수가 저서 GPT 제너레이션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로 AI 인디시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내 것인지 아닌지 고민이 되어 머뭇거리며 AI가 준 결과물을 사용할지 말지 망설이는 현상이나 또는 도출 결과를 믿을지 말지 망설이는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즉
23년 초의 챗GPT 3.5는 2022년 초반까지 학습한 내용에 국한되어 다양한 조합을 통해 사실이 아닌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챗GPT4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GPT는 더 광범위한 학습을 통해 더 향상된 언어 이해와 더욱 미묘하고 상황에 맞는 최신의 응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 검색을 포함해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의 대척점이 아닌 보완제로서의 기회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챗GPT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어떻게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얘기하고 있는 호모 프롬프트의 시대인 것이죠. 프롬프트란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채널이자 방식, 그리고 AI와 말을 주고받은 연속적인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지칭하는데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포괄합니다. 마치 40여 년 전인 MS-DOS 컴퓨터 시절 까만 바탕에 깜빡이는 녹색 커서에 명령어를 넣어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명령어가 아닌 인간의 자연 언어로 컴퓨터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잘 소통하는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질문했느냐에 따라 챗GPT 또는 다른 AI가 내놓은 결과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질문하고 AI와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뜻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을 고도화하면 고도화할수록 좋은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AI와의 대화, 즉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호모 프롬프트의 역량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호모 프롬프터에게는 차분히 사색하고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아날로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멈춤과 기다림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역량입니다. AI와 디지털의 지나친 속도와 전환, 분초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강한 자극에서 벗어나 생각이 배회할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꽉 짜인 하루하루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2024년은 AI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바뀌는 시대를 따라가며 분초 사회를 살면서 AI도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고 AI의 역습에 대비하며 사색을 통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여백의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스핀오프란 사전적으로 누에고체에서 시를 짓듯이 파생되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원심력으로 분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핀오프는 주로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지칭하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스핀오프가 최근에는 브랜드, 기술, 조직관리, 그리고 개인의 경력 개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스핀오프 개념이 확장되는 트렌드를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로 명명하였습니다. 브랜드에서도 프리미엄과 매스티지로 스핀오프를 하고 기업도 사내벤처나 사내 독립기업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 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후 이것을 분사시키는데 기존 미디어의 다양한 스핀오프가 와닿습니다. MBC의 14F, SBS의 스브스 뉴스 등은 모두 스핀오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이드 프로젝트가 인기인데 이는 단순한 부업과는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경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과 적용의 시도를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원래 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지칭했었는데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비공식적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 알바, 대리기사와 같은 부업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내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나 별도의 관심 영역에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취미나 여가와도 다릅니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로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설정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활동입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노동에 가까운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실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둡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이 있는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죠.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나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할 9000과 같은 AI가 2061년 이전에 등장할 가능성은 50%, 100년 이내에 등장할 가능성은 90%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61년이라고 해봤자 3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살이 되기 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살까지 살지도 모를 우리들을 위해 은퇴 후 나를 먹여 살릴 사이드 프로젝트로 AI가 시작된 2024년 지금 AI에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오늘도 철학하는 하루 되세요.